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이번 주가 그냥 지나가는 한 주는 아닙니다. 만기주죠. 그렇다고 이 만기주가 트리플 만기 이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이 옵션 만기일의 한 주인데, 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날 예측했듯이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될 것이다. 정말 심합니다. 이번 주에요. 오늘 뭐 장중에도 제가 출발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강한 양봉의 모습을 띄었는데 완전히 장중에 뒤바뀌어 있지. 그만큼 이번 주에 변동성이 심한 구간인데, 자, 코스피 지수 지금 시간에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지금 정확히 1시 3분 정도 지나고 있죠. 2004포인트예요. 전일 대비 0.03%의 강보합 정도? 실제로 강보합으로 한 게 아니죠. 출발이 좋았고 또 장중에 오전장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는데, 불과 뭐 한두 시간 사이에 그냥 모든 것이 다 뒤바뀌어서 이렇게 내려와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 보니까요, 거래소의 상승 종목이 336개, 하락 종목이 460개 정도 되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현물을 매도하고 있네요. 코스피에서 뭐 이런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선물에서는 오전에 2,000계약 정도가 넘는 걸로 제가 보고 왔는데, 무려 지금 외국인이 선물이 215개 정도 매도로 전환되어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옵션 수급이 빠릅니다. 아침에 어제 오늘까지 아침까지 해도 뭐 계속 풋옵션 가다가 지금은 콜옵션 들어가 있고요. 이거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먼저 얘기를 간략하게 하고 가면, 만기주의 그 외국인들의 손바닥 안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거의 인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들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의 대다수 또는 뭐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경력으로 치면은 제가 무지 오래됐거든요. 이 옵션의 만기주에서 소위 말하면 매수 게임을 해서 어느 지점에 만기 포인트 맞추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많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한 5년만 해보시면요, 무의미하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포지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100명, 200명이 어느 그룹방에서 확 몰려 들어가잖아요. 수급이 절대 안 줍니다. 밟아버린다는 얘기죠. 역으로 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쏠려 있는 수급에 의해서 그 힘으로 가면, 눈에 띄면 밟아버립니다. 뭐 이번 주는 아마 만기주까지 계속 그런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만기주에는 크게 뭐 어디를 예측해서 뭐가 온다 안 온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왜냐? 뭐 그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부침개를 뒤집듯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요. 특히나 이번 옵션 월물은 그렇게 판때기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예측 범위, 예상 범위는 해드려도 어디로 옵니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번 주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예측했듯이 변동성이 심할 겁니다 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이 옵션 수급이 가면, 하여튼 그 몰리면 그 반대로 흔들어 놓습니다. 뭐 이런 구간이 이번 주 내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자, 코스피 포인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장 얘기 간략하게 좀 했습니다. 5일 이평선의 하해 탈출했냐고요? 아직 안 했죠. 근데 하해 탈출을 주목하실 시점이에요. 코스피 200 지수로 어제까지 8거래일째였고요. 오늘 만일 5일 이평을 종가상 못 올라선다면 마감 포인트에서 9거래일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계속 하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거예요. 할 수도 있죠. 기록이라는 건, 신기록은 프로야구나 이런 스포츠에서는 깨지라고 있는 거잖아요. 기록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데, 시장에서
또 기록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또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지수의 흐름을 20, 30년 동안 봤을 때 5일2평을 최장기간 며칠 정도 하회했는지 아십니까? 제 기억으로 18거래일이에요. 18거래 동안 단 한 번도 종가상 올라온 거 없이 계속 하회한 적은 있어요. 평균적으로 며칠이냐 공개를 하면 평균적으로 보통 7, 9, 13 7, 9, 13 연속 하회하면요 반드시 한번 올라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주목하자는 얘기죠. 오늘 삼성전자의 힘이었습니다. 시장이. 그러니까 아침에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아니겠어요. 아침에 시장이 시작을 할 때 갭상승돼서 뜨니까 잠깐 선물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차트 잡아주시겠어요? 아침에 갭상승이 뜨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하수라고 표현했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 갭 메우기 할 거야 라고 그걸 볼 거라고요. 근데 아침에는 그걸 보면 안 돼요. 그건 하수예요. 프로라면 아침에 오늘 고점이 무조건 가짜기 때문에 오늘 고점이 가짜기 때문에 241은 반드시 와야 돼요. 그걸 프로페셔널 사람들은 본 거죠. 당연히 내려가도 갭을 안 메워도 되는 거예요. 그 아침에는. 그 시간에는 오히려 갭 메우는 것보다 오늘 고점이 무조건 가짜기 때문에 튀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흐름에서 삼성전자의 힘만 발휘됐단 말이에요. 그때 이상하다. 왜 시장이 밋밋하지? 올라가는 힘은 쫙쫙쫙 선물시장에서 나오는데 왜 밋밋하지? 그건 삼성전자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컨트롤을 딱 해버리니까 메이저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종목군도 이상하지? 왜 저렇게 시장이 팡팡 튀어 올리고 선물 수급을 땡기면 분명 다른 종목에서 최소한 다른 업종 한 사이클에서라도 뭐가 나와줘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좀 눌렀다가 흔들면서 만들려고 하나? 근데 웬걸? 느닷없이 확 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현물 주체는 없이 파생의 수급 주체로만 가지고 드러났다 놨다 하는 변동장세. 그러니까 파생의 주체의 변동장세가 지난주 금, 월, 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려워야 되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자, 그럼 코스피 포인트 다시 가서요. 오늘의 이제 배워야 될 포인트는 코오롱 인더랑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실적에 대한 또 우리가 지금 막 순환매 이런 게 없어요. 이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순환매는 무슨 순환매예요. 500년 전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고성장하는 고성장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어떠한 순환매가 나오고 사이클의 전 종목이 같이 손잡고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건 88 올림픽 때잖아요. 지금은 각자 도생이거든요. 그래서 종목 공부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코오롱 인더랑 대우 인터내셔널 특징주로 코스피에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보시죠. 얼마나 움직입니까? 장중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인더. 뭐 그동안 얘기도 많이 나왔었죠. 뭐 소송 문제로 아라미드 때문에 4.96%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대우 인터내셔널도 보도록 할게요. 대우 인터내셔널은 얼마나 좀 움직입니까? 오늘 5%.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 종목을 왜 오늘 특징으로 봤냐, 포인트로 봤냐면 보여주시죠. 코오롱 인더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의미가 있어요. 사업 부문별로 산업자재, 화학수지, 필름, 전자재료, 패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건 그동안에 우리가 아라미드 쪽, 섬유 쪽에 소송 문제가 이제 일단락 됐단 말이에요. 얼마죠? 한 3천 몇 억이죠? 3,700억인가요? 뭐 그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대략 수치가 해주고도 그냥 일단락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쪽 산업자재 쪽에도 보시면 2015년도 이번에 발표된 분기 보면 증가율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화학수지 부분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이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우리가 그동안에 관심 가졌던 건 결국 아라미드 쪽이었는데 그게 그동안 짓밟고 괴롭혔던 것이
탈출하는 국면, 그리고 아라미드의 가동률이 무려 95%까지 육박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기대가 더 된다는 얘기죠. 과거는 뭐라고 하죠? 잊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코르인더의 그 실적과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적 내용은 약간 살펴봤지만 뭐 1분기, 2분기 양호하게 내놨고요. 전년도에 1,600억의 영업이익인데 올해 상반기에만 695억에 764억을 대략 눈대중에도 거의 뭐 1,500억 정도, 그렇죠? 1,400, 한 5, 60억 정도. 전년도에 1년간 영업이익을 올 6개월간 달성했다. 거의 뭐 도달했다라고 본다면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지 않겠나. 내년도 좀 더 기대가 되지 않겠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차트상 보시면 중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5만 원의 하단을 기준으로 바닥 다지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바닥 다지기 이후에 7만 원을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매도예요? 아니죠. 7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어떤 근거들을 자꾸 찾아야 되겠죠. 그럼 돌파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도적인 어떤 상승 흐름을 기대할 만한 그런 관찰을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해줘야 될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제가 이 방송 이 시간에 출연하면서 이런 특징들을 잡고 얘기를 하는데 방송에서 뜨거운 종목들 또는 뭐 요즘 포털 사이트라든가 기타 어떤 사이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이슈의 종목들, 급등의 종목군들 전 무의미하다고 봐요. 남들이 다 바라보고 남들이 다 올려놓고 있던 종목군들을 지금 와서 쫓아가서 무엇을 취하려고 하십니까? 항상 준비된 사람이 수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시간에 있어서 이슈와 급등 종목을 잡아드릴 땐 잡아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꾸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삼박자가 맞잖아요. 좋을 때는 좋은 종목 막 이슈가 되는 종목들은 기술적으로 포인트 잡아드리고 지금 이슈가 확 되는 종목군들은 제가 봤을 땐 크게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뜨거웠었는데 지금 뜨거워요? 냉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종목도 우리가 한번 관찰해 공부를 해보자라는 포인트로 특징을 잡은 겁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이건 더 웃깁니다. 더 황당합니다. 보시죠. 대우인터내셔널에 왜 빠졌을까? 이거부터 잡아주시겠어요? 왜 빠졌을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올라간 것도 이유가 있겠지만 빠진 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빠졌을까? 첫 번째,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느냐? 1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유출을 하는지, 추정을 하는지. 1번, 실적 근거로 빠졌습니다. 2번, 미얀마 매각설로 인해서 빠졌다. 3번, 모기업, 포스코죠? 모기업 지원이 약화돼서 빠졌다. 4번, 대표이사의 변화 체제 때문에 빠졌다. 과연 무엇 때문에 빠진 것 같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기업 가치는 그 실적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분명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면 오릅니다.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남들이 알아봐 주지 못해서 몰라봐서 못 오를 수는 있어도 나중에는 다 올라가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영역이라는 건 알겠는데 이 근거를 우리가 찾아보면 추정을 해보면 실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일본의 실적 근거는 미약합니다. 왜냐? 실질적으로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 상업화되면서부터는 매 분기 거의 1,000억씩은 그쪽에서 나옵니다. 뭐 가스값이 오르고 내리고 뭐 변동은 있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좀 줄었다 증감의 차이는 있겠지만 매 분기 나옵니다. 무려 25년간 뭐 얘기 나오고 있죠. 계속 그쪽에 나오는 연간 뭐 3,000억인가요? 예, 매년 미얀마 가스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버는 건데 보시다시피 2012년도에 1,300억의 영업이익이 발표됐고 2014년도에 3,700억, 올해 4,000억, 올해 상반기에만 지금 거의 1,9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상사 부분 쪽에서는 미약한 성장이지만 미얀마 가스전을 통해서 꾸준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빠졌을까? 2번 미얀마 매각설? 짱구가 아닌 이상 왜 매각합니까? 그런데 얘기가 나왔어요. 포스코에서. 그러니까 포스코가 문제인 거죠. 검찰에서 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탈탈 털어가지고 제발 다 내쫓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은. 나쁜 사람들은. 경영을 잘못하면 내쫓아야죠. 수사도 해야 되고 잡아야 될 건 잡아드리고 수갑 채울 거 있으면 채워야죠.
잠깐 오버를 했는데요. 그럼 이번에 매각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매각하면 난리 나는 이슈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1, 2, 3번 중에서는 2번일 가능성이 있는데 2번을 4번과 연계시켜 볼 필요성도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각을 하진 않을 건데 그 이슈를 뭐 그룹의 임원진들의 교체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 때문에 명분상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우인터내셔널의 현재 불확실성은 요거거든요. 그룹의 경영진, 그 다음에 매각설. 요 매각설만 확고하게 모기업에서 얘기를 해준다면, 아니면 아예 포스코가 손 떼고 다른 데다가 파세요. 대우인터내셔널을. 최대 주주가 바뀌어버리면 오히려 더 호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있기 때문에 살펴는 봐야 됩니다만, 우선 기업의 실적 가치는 현재 가치평가로 본다면 35,000원 이하는 엄청나게 싼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거죠. 왜냐? 2010년도, 12년도 최악의 실적을 발표할 때보다도 무려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성장했는데도, 각각 2배 가깝게 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반토막에 나 있다? 그러면 실적이라는 것이 거짓말한 겁니까? 주가가 거짓말한 겁니까? 주가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점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공부를 좀 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포인트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요, 지수 한번 볼게요. 제가 지수 신경 쓰지 말자고 얼마 전부터 얘기했죠. 지수 신경 쓸 때는 어쩔 때 이렇게, 이거죠,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나올 때. 상승 세기형일 때는 지수 고민했던 거고요. 그 외에는 지수 고민하지 맙시다. 우선 잘 안 보여요. 코스닥 지수 747, 747.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숫자인데, 기억하기 싫은 숫자인데, 747 갑자기 나오네요. 자, 코스닥 포인트 실적 기반 공부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왕좌왕 뭐 살까요? 뭘 어떻게 투자할까요? 고민하시는 분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찾아가 봐야죠. 동국 SNC랑 SM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보기 전에 우리가 YG 엔터테인먼트 지난주에 한번 잡아드렸죠. 관심 있게 이 실적에 기반을 보자. 뭐 빅뱅 얘기도 나왔었고, 음원 차트 1위 얘기 나왔죠. 오늘 SM이 또 실적이 좋게 나왔네요. 동국 SNC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움직입니까? 이것도 한번 시세는 보고 갈까요? 빨리 보겠습니다. 동국 SNC랑. 벌써 어느덧 1시 20분. 2.33%. SM은요? 얼마 오르죠? 12%. 서프라이즈 하니까. 서프라이즈하게 올라갑니다. 동국 SNC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풍력에 대한 건데요. 최근에 이 보고서에 보시면 1분기 때 나왔던 보고서에 보시면 윈드타워의 가동률이 93%입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생산 라인이 잘 돌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실적을 한번 보면서 가겠습니다. 동국 SNC의 실적도 이상한 거예요. 아니 2011년도에 영업적자가 224억이었고 2012년도에 플러스 12억. 저런 거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턴어라운드라고 배우잖아요. 그래, 턴어라운드 미심쩍어. 에이, 저거 가지고는 턴어라운드 할 수가 없어. 2014년도 보니까 92억. 2배 이상 200% 넘게 증가했네? 그러면 저건 턴어라운드 인정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2014년도 126억. 어라? 3년 연속 영업이익 증가해, 매출도 증가하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1년도 이후부터는 턴어라운드를 했다가라고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죠. 그럼 주가 차트 보시죠. 2011년도 이후에 주가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있죠. 올라간 적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된 거 없이 지금도 주가가 4,000원 이하에 있다. 그러면 이건 저평가 영역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남들이 소위 기관이나 메이저들이 알아주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또 공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SM을 한번 볼게요. SM은 이제 오늘 이제 시작 발표된 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서프라이즈하게 급등을 했는데 YG 엔터테인먼트, YG 엔터랑 비교해서 둘 다 하반기에 막 이렇게 올라갈지 여부 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 자체는 뭐 3만 원 이탈해서 쭉 무너뜨린다거나 YG 엔터도 확 무너지진 않고 하반기에 가면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아주 기대보다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 예상은 뛰어넘었던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급반등의 선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한번 AVCNC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잖아요. 뭐 그렇게 좀 SM을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겠습니다. 어제 좀 짧게 좀 설명드려가지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시장 되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구간이에요. 항상 어렵지만은 왜 어렵냐면 역순으로 제가 계산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호재거리를 찾거나 시장의 어떠한 긍정의 모멘텀을 찾기에는 희박해요. 약한 건 사실이에요. 나라 경제 돌아가는 거, 정부 정책, 경제 상황, 기업인들의 지금 2세에서 3세를 넘어가는 과정, 우리나라는 모든 게 과도기적이고 중대 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 5060은 저는 행동파라고 하거든요. 조직폭력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5060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의 축으로서 행동으로서 보여준 사람들이에요. 자산도 지금 가장 많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점진적으로 은퇴 시기가 가고 있고, 한국의 어떤 인구층의 인구 변화, 세대 갈등 여러 가지 본다면 분명히 긍정적인 어떤 비전은 제시할 수 있겠죠. 747처럼. 하지만 뭔가 변화 이름은 찜찜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인 걸 자꾸 찾으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만 본다면 너무 또 어둡고요. 근데 저는 이 시간쯤에 이 시점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냐면 역순으로 계산하자는 얘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실질적으로 세계에서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미국이 지금까지 금리 정책들, 그 다음에 유가에 관련돼서 이권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유가와 관련돼서 어떤 외교 정책이라 합시다.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지금까지 봐온다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경제가 폭락을 하고 엄청난 리스크가 나온 적은 역사상 없어요. 언젠간 있겠죠. 그때가 언제가 될까요? 세계적인 위기가 되는 거겠죠. 로마가 쓰러져 가듯이. 그런 것처럼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증시 폭락은 거의 없을 것이다라는 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어쩌면 순리일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미국이 지금 흔들어 놓고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폭락 징조는 제 눈에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요. 두 번째, 유럽의 경기 부양책 진행 중인데 폭락되지 않아요. 왜? 그리스 문제도 잘 극복했어요. 엄청나게 잘 극복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락을 했다고 봐야겠죠. 급한 불은 껐다 정도. 자, 중국의 이기설과 신흥국 자본 유출. 여기서 제가 얘기했지만 신흥국 자본 유출은 분명 위기가 올 겁니다. 왜? 얘네들 몇 군데 막 나라 쓰러져도 선진국 시장들은 신경도 안 써요. 거뜬해요. 니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고요. 치부할 수 있다고요. 중국의 이기설에서 중국은 부양책을 내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놓은 것 중 하나가 뭐예요? 위안화 평가 절하였잖아요. 하여튼 꽹가리 치고 갑자기 나타나고 사람 약 올리고 힘들게 했던 중국이 시장에서도 항상 그래요. 뭐 부양책 내놓는 것도 아주 느닷없이 내놓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자국의 수출 진작을 위해서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모습, 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달러 환율을 차트를 한번 잡아주시기 바라요. 원달러 환율을 지난번에 이 시간에 1180원까지 열어놓고 1180에서 1130원대에서의 구간 흐름이 당분간 예상된다 했죠. 저는 그렇게 계속 봐요. 당분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겠나. 1180원을 넘어서 1200원, 뭐 1300원 당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고 있고요, 범위를.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해외 증시 하나씩 보겠습니다. 해외 증시에서 볼 거는 뭐냐면, 잘 보세요. 다우지수 미국은 7월 달에 하반기 땡하고 시작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8월 달에 밀었지만 단숨에 올려놨거든요. 단숨에? 그러니까 8월 달에 하락했던 걸 단숨에 올려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독일 8월 달에 자기 고점 넘어가고 있어요. 하반기 시작했던 지점 지키고 있어요. 옆나라 일본 고점 넘어가고 있고요. 7월 달 하반기 시작했던 지점을 지키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냐? 다른 나라들은 지금 7, 8월 달에 자기 시작했던 하반기 시작점을 무너뜨리지 않고 신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고 오르락내락하는 제자리에 있거나 고점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만 중국도 중국도 보시면 저점 잡고 슬슬 스무스하게 올라오고 있죠. 대만 가권 지수 볼게요. 대만 가권 지수만 확 빠지거든요. 우리나라 얘 따라가는 거예요. 밸런스는. 근데 대만 가권 지수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무너질 자는 아니다. 월봉상 브레이크가 강력하게 걸릴 자리가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격이 2008년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8,500에서 8,200 사이 정도 걸릴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흐름을 따라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증시는 아직 큰 위기의 상황은
전반적으로 기술적 흐름을 나타내주지 않고 있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략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지수 전략. 이번 주 뭐 예상 어제 해드렸던 그 범위에 그대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거 한번 볼게요. 오늘 거 저는 아까 설명 먼저 드렸기 때문에 짧게 설명드리면 어제 설명할 때 10시 반까지만 오늘 어제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어제 저점이 이번 주 주중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오전에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240.05에서 238.30 사이의 하프 자리까지 가거나 아니면 눌러서 왔다리 갔다라는 걸로 봤는데 급하게 빼버렸다. 그러면 월요일날 저점이 한 번쯤 더 만기주에 만기 날까지 외국인들 손바닥에서 흔들어도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전략을 설명하겠습니다. 큰 틀 전략 갈게요. 요 큰 틀 전략을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는데 자꾸 시간이 대밀리네요. 이 전략 바뀌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바뀌지 않습니다. 이 큰 틀 안에 박스 있다는 건 바뀌지 않는데 디테일하게 내일하고 내일 모레 모르쇠 전략이 냅둡니다. 냅둬. 단 8월의 저점을 계속 잡는 공략은 유효하게 갑니다만 내일과 내일 모레는 뭐 그들 손바닥에서 흔들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중기적인 전략과 8월의 전략은 바뀐 거 없이 갑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진짜 시장의 최수창이었습니다.